사용할 수 있다. 즉 확정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34강이 되겠습니다. 34강은 제4절 기업형 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등 기타 규정이 되겠습니다. 1번 기업형 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누가 지정권자가 통합심의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거기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해서 기업형 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계획 승인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을 한꺼번에 우리 심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래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통합심의위원회고 이걸 누가 둔다고요? 지정권자가 두게 되겠는데 어떤 사항을 갖다 그러면 거기에 통합심의하느냐? 거기 그 다음 페이지 박스 안에 10가지 사항이죠. 하나만 받으면 거기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광역 교통 개선 대책 등등해서 10가지 사항을 갖다가 통합심의하게 되는데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가지고 총 24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위원은 다음 사람이 되는데 위원장은 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 사람입니다. 2호에 해당하는 사람들. 2호가 누구냐면 거기 도시계획, 건축 등등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정권자가 위촉한 사람, 이들 중에서 이제 서로 간에 정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서 정하게 된단 말이죠. 그 위원들이 쭉 나오는데 참고로 보시면 됐고요. 총 11가지 위원들이 나오죠. 11가지 위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4번. 의결 정석수. 국회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제재기관 가반 출석하고 출석기관 가반 찬성이다. 그 다음에 회의를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째. 시행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때 10일 전에 거기 보니까 시행자는 10일 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됐고요. 제가 여기 약간 빨리 들어간 게 뭐냐면은 이제 뒤에 진짜 나올 부분들이 어디냐면은 관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두 문제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주택법이 5문제, 4문제 나오는데 그중에서 2문제 이상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자세히 해드려야 됩니다. 2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좀 빠진다 보면 될 거. 다음 토지 등의 수용 등 시행자도 역시 토지를 수용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돼야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비교적 수용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에요. 보통 다른 주택법 같은 데는 거의 5분의 4, 80% 정도 이상 돼야 어떻게 움직여보는 여기는 여기 보니까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만 동의받으면 나머지 땅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이 촉진지구 내에서는 시행자한테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매입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하면서 일정한 택지가 있었거든요. 일단 부지가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전부나 일부를 갖다가 기업형 임대주택용 건설용으로 매각할 때 이때는 매입 공공기관은 이걸 매각할 때는 누구한테 활용 변경 요청하냐면 국토교통부장한테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 경우 요청받으면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의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시도의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협의해가지고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요. 감독 같은 거, 관계법률 신용 등등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5장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임대주택법이 이 부분이 우리가 4문제나 5문제 나오는데 2문제 이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 계약 관리.
이 부분은 아주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1절 민간 임대택의 공급, 임대차 계약. 1. 민간 임대택의 공급.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분양, 임차인 정하는 겁니다. 임차인을 정하는 거죠. 누구를 입주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1번 민간 임대택의 임차인 자금 및 선정 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임대사업자가 정하면 되겠고요. 이때 민간 임대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굳이 주택법상 주택 공급을 갖다가 정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있는 주택 공급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 의무 기한 및 양도 등. 일단은 임대를 했으면은 금방 팔면 안 돼요. 일정 기간 임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한테 팔아야 되겠죠. 이 양도 기간입니다. 뭐 거기 나오는데 뭐 몇 년, 뭐 4년 이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일정 기간, 이게 바로 임대 의무 기간.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는 계속 임대해야 되고 그걸 중간에 팔면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양도할 수 없다. 지나야 팔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 기점을 어떻게 잡냐? 시기를 어떻게 잡냐면 민간 건설 임대택은 입주정 기간 개시부터 잡으면 되고 민간 매입 임대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잡게 됩니다. 그 기간을 잡을 때. 그러면 얼마 기간이냐? 그 기간은 기업형 임대택은 8년 이상, 준공업 임대택은 8년 이상, 단기 임대택은 4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간에 팔면 안 됩니다. 이거 지나야 거기 임차인한테 판다는 얘기죠. 꼭 외워놓으세요. 기업형 임대택 8년 이상, 준공업 임대택 8년 이상, 단기 임대택 4년 이상. 근데 이 8년 할 때 이 8년, 4년을 어떻게 기산점을 어디서 계산하느냐? 바로 위에 민간 건설 임대택은 입주지정 기간 개시부터 계산하면 되고 민간 매입 임대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계산하면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가셔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임대사업자는 원래 기간을 지켜야 되겠지만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도 그 기간 내도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한테 신고하고 그 임대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끼리는 괜찮아요. 임대사업자끼리는 양도할 수 있어요. 신고하고 양도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가만 놔두고 임대사업자끼리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도계약서에 명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A라는 임대사업자가 B한테 양도한다. 얘도 임대사업자, 얘도 임대사업자. 그런데 여기 이제 누가 들어있어요? 여기 A, B, C 해가지고 D 해가지고 임차인들이 들어있죠? 임차인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임차인들이. 그럴 때 이 B가 이 건물을 양도받았으면 B는 임차인들을 건들면 안 됩니다. 옛날 그대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임차인들을 건들면 안 되고 그대로 보장한다. 이걸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 뜻을 계약서에다 명시해놔야 된다. 누굴 보호하려고? 임차인들을 보호하려고. 세 번째, 위 2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한이 지난 후 민간 임대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준용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한 지나면 당연히 민간 임대택을 양도할 수도 있죠. 이 경우도 역시 똑같이 지난 다음에도 역시 임대사업자한테 팔아먹을 수 있죠. 중간에도 팔아먹을 수 있고 끝나고도 팔아먹을 수 있고 중간에 팔아먹을 수도 있고 끝나고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양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걸 사가지고 양수한 자가 이걸 사가지고 임대사업자를 안 하겠대요. 그럴 때는 임대사 안 하는 거니까 후단 즉 거기 포괄적 승계 같은 거 이런 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제 자기가 따로 임차인 정할 수도 있겠죠. 그 뜻입니다. 네 번째, 위 이래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파산, 부도 파산 급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사정이 있다. 이때는 임대 의무 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시장소 허가받아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 임대택을 양도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간에라도 거기 임차인 같은 경우한테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라도 임차인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왜?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팔아먹을 때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팔아먹을 때는 임차인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팔아먹을 때는 이때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허가받을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고 팔아먹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경제사정이 있을 때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인가? 중간에 임차인 같은 친구들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인가? 시장, 군수한테 허가받고 거기에 참고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다. 즉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했다. 두 번째, 2년 연속 부의 영업 현금 흐름이 발생했다. 부의 영업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돈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세 번째, 3번하고 4번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만 얘기합니다. 대단히만 얘기합니다. 3번, 4번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호수가 큰 것만 얘기합니다. 세대수가 큰 거 얘기합니다. 뭐냐?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 임대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 임대택이 계속해서 임대되지 아니했다. 공실이 많다는 얘기죠.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번째,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 임대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 임대 사업을 개선해 곤란하다. 재건축 같은 경우 철거해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한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4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임차인한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합 같은 데서 팔게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임대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사정 등 위에 3호 사회에 해당해서 양도를 허가하는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해서 허가해야 된다. 3번, 4번에 해당되는 것만 하는 것이 무조건 막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임대료입니다. 민간 임대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그러면 약간 비싸게 할 수도 있겠네. 민간 임대택은 약간 비쌀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어떤 장점이 있냐? 민간 임대사업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율성이 있으니까. 반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임차인 입장에는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임대사업자 입장은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임대아파트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자율성을 주니까. 그럼 또 결국에는 공급이 늘어나니까 다시 또 어떻게 한다? 이게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경제학상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봅시다. 민간 임대택의 최초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이걸 갖다가 임대사업자가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민간 임대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해서 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임대사업자가 그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 임대를 올리잖아요, 보통. 이럴 때는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을 고려해야 된다. 5% 범위입니다. 이 5% 범위는 우리가 보통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거기도 20분의 1, 5%거든요. 여기도 5%네요. 그러니까 올린다 하더라도 연 5% 넘게는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하는 경우 적용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정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제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으로 전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원래 보증금이 1억이었어요. 1억이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1억에 50만 원이었다. 이걸 어떻게 전환할 수도 있다. 이래서 5천만 원에 뭐 이렇게 월 60만 원 이렇게도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환돼.
근데 이게 전환할 때 이 비율을 너무 이자를 많이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그 비율을 처가 맞는다. 이율을 계산할 때, 그 상호 전환할 때. 그래서 월세 비율을 보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보증 비율을 월세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자를 너무 많이 비싸게 받아가지고 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해지 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거의 잘 나온다 봐야 돼요. 나온다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5문제, 4문제 중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여 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누가 잘못하니까? 임차인이 잘못하니까. 근데 이 까만 거 참고는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다 봐드릴게요. 첫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방법으로 민간 임대택을 임대받았다. 두 번째, 임대사업자 규칙 사유 없이 3개월 내 입주하지 않더라. 입주하세요. 오늘 입주하지 않더라. 3개월 내. 세 번째,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 연체했다. 보통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두 번이잖아요. 두 번인데 여기는 3개월까지 봐줍니다. 그래서 좀 많이 봐주는 거예요. 3개월 이상 계속 연체할 때. 이때 계약을 갖다가 해지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죠. 네 번째, 민간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 증축 또는 변경을 마음대로 고친다는 얘기죠. 용도 사용 이러면 안 되죠. 다섯 번째, 파손 멸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여섯 번째, 표준 임대차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뒤에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대로 이 내용을 갖다가 의무를 위반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누가 해지할 수 있다고요? 임대사업자 측에서 임차인을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6가지 꼭 기억하기 바라고, 특별히 2번, 3번은 다 몇 개월이죠?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을 때 3번에 3개월 이상 연속해 연체할 때 나오죠.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사업자는 뭐 통계도 그렇고 또 관할 구청 같은 데서 행정에서 어떤 그 감독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군수청장이 통계도 뽑아보고 또 이제 공무원도 보내서 이렇게 감사 같은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고 받습니다. 봅시다. 1번.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택의 임대차 기간, 임대료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 계획안 사항을 시장 군수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차인 신고하는 것은 거기 준주택에 한정합니다. 임차인 신고하는 준주택이 하나고 나머지는 다 신고하도록 임대차 기간, 임대료, 임차인은 준주택만 신고하면 되고 신고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걸 갖다가 신고합니까? 거기 자세한 내용. 임대차 계약 기간 신고하고 임대료 신고하고 그다음에 민간 임대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받은 금액, 즉 민간 매입 임대택, 민간 매입, 그 주택을 살 때 대출받은 것도 신고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임대하게 주게 되면 임차인들이 만약에 보증 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임차인 현황. 요 임차인 현황은 준주택인 경우만 써서 내면 됩니다. 누구한테 신고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신고 내용은 대통령으로 정하는데 자세히 한번 봅시다. 신고할 때는 거기 3개월 내 계약 체결 3개월 내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가지고 민간 임대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즉 임대 아파트가 있는 곳입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가 있는 곳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 주소지에 관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으면 3개월 내에 임대 아파트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 주소지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제출하면 됩니다. 네 번째, 이때 임대사업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청에 신고서를 받았다. 이때는 임대 아파트가 있는 곳에 시장, 군수청장한테 알려줍니다. 즉, 즉시 민간 임대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를 이송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업무 협력하는 거죠. 업무 협력하는 거죠. 다섯 번째, 신고받은 시장 등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를 받는 며칠 내에 10일 이내 그 일정한 사항을 적고 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된다. 10일입니다. 10일 내에 발급합니다. 여섯 번째, 시장 등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조건 등을 매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공보에다가 공고한다. 지방자치단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죠. 그러니까 공보에다 공고합니다. 공보에.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그랬다면 그때는 이제 관보가 되겠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원래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은. 봅시다.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아래 구분에 의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째, 주택법의 16조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민간 임대택, 여기에 맞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나머지 민간 임대택.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50세대다. 그때 일본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그 밖에 민간 임대택 돼 있고요. 시험이 뭐가 잘 나오냐? 들어갈 내용 잘 나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 거기 8가지 꼭 아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첫째, 임대료 및 증액에 관한 사항,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 보증금 보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민간 임대택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이게 그 임대주택에 그 예를 저당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들어있는가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민간 임대택의 수선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임대 의무 기간 중 남아있는 기간. 기타가 뭐가 있냐면 민간 임대택 양도 가능 시기 이런 것 등을 갖다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집어내야 된다. 이거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인가 아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 의무. 이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설명해 줄까? 봅시다. (1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또는 임대료를 임대보증 전환할 때 이럴 때 등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받습니다. 자, 어떠한 사항을 갖다가 하게 되냐? 가봅시다. 참고 보니까 보증 대상액, 그 다음에 보증 기간. 이게 뭐냐면 임대보증금,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즉 민간 임대택에 있어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하거든요.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그때 내용입니다. 그때 내용인데 어떤 걸 설명하냐? 그 임대보증, 보증 가입했을 때 보증 대상액, 보증 기간, 보증 수수료 산정 방법 및 금액, 분담 비율, 납부 방법 등등등 몇 가지? 5가지를 갖다 설명합니다. 또 무엇을 설명하냐? 니은 권리관계 설명합니다. 그 아파트, 그 임대 아파트 권리관계입니다. 왜?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왜냐면 잘못하면 저당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경매 넘어가서 누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임차인이 손해볼 수 있잖아요. 봅시다. 민간 임대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아래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등기부 등본을 제시해야 된다. 즉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국세, 지방세, 체납 등등. 이런 게 있으면 지저분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게 낫죠, 사실상. 어쨌든 이런 거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임대 의무기한이 남아있는 기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 경우 설명했으면 듣고서 어떻게 임차인이 확인했느냐? 맨 끝에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 날인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서명 또는 기명 날인 방법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잘 들었다고? 내용을 이해했다고? 예. 다음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 이건 뭐다고?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보증 날아갈까봐 보험회사 같은 데다가 이 보증금을 보험 드는 겁니다. 이게 보증입니다. 누가? 임대사업자가. 봅시다. 민간 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는 날부터 일정한 기간, 즉 임대 의무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그래서 민간 건설 임대 사업자는 거기에 사용검사 받는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 가입하게 됩니다. 가입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그 자세한 내용입니다. 가입을 어떻게 하는가? 자세한 내용입니다. 이때 임대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임사용 승인,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임사용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야 된다. 이거 하기 전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입이 돼야 사용검사가 나오거나 임사용 승인이 나오는 거예요. 사용 승인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가입했으면 거기 가입했습니다라고 그 4번을 해당 보증서 4번을 누구한테 제출한다? 민간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즉 임대 아파트가 있는 시장, 군수한테 제출합니다. 네 번째, 보증서 4번 받은 시장 등은 보증기한이 끝날 때까지 4번을 보관해야 된다. 다섯 번째, 임대사업자는 가입한 다음에 임차인이 해당 민간 임대택에 입주한 후 지체 없이 보증서하고 보증 약관 4번을 갖다가 임차인한테 내줘야 됩니다. 주면서 보세요. 4번 주면서 이렇게 보증 가입했습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 임대아파트는 보증금 가입된 겁니다. 이렇게 4번을 갖다가 임차인에 내줘야 됩니다. 여섯 번째, 임대사업자는 가입 여부를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된다. 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가입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갖다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다 공고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 가입하는 금액은 임대보증은 전액으로 한다. 이게 당연하죠. 우리 차량 보증 같은 거 할 때 차량 보험 들 때 차량 가격 다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부만 드는 경우도 있다. 일부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드는 경우는 얼마를 드는 것이냐? 일부 드는 경우는 밑에 까만 박스가 진짜입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대상, 이건 일부 드는 겁니다. 원래 전부가 원칙인데 일부 드는 경우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일부 드는 건 뭐냐? 얼마를 일부 든다고 얘기하냐? 1호. 1호에서 2호를 뺀 금액의 전액입니다. 1호에서 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전액, 즉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 합한 금액에서 뭘 빼냐 하니까 감정평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그것만 가입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 합한 금액에서 감정평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을 뺀 금액, 그걸 갖다가 가입해도 된다. 그거 일부죠. 뺐으니까 그것만 가입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왜 이것만 가입해도 괜찮을까? 가입해도 되는 건 이렇게 일부만 가입하면 임차인이 손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왜 이런 걸 이렇게 가입하도록 두느냐? 임대사업자가 일부만 가입하도록 허락했느냐? 여기 규정에서 그거는 임차인에게 믿는 구석이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다.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일부만 가입해도 됩니다. 왜? 임차인에게 보호장치가 있으니까. 네 가지 볼까요? 첫째,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하는 부계에서 변경 등기를 한 경우. 그러니까 원래 건물 전체로 10억이었다. 근데 요거 갖다가 근저당을 따로 나눈 거예요. 요걸 갖다 여기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5천만 원 여기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따로따로 했단 말이죠. 세대별로. 그럼 부담이 적죠. 경매대도 좀 부담이 적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적게끔 따로 나눴단 말이죠. 두 번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 등을 해소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1순위, 2순위 저당권 같은 거 있잖아요. 다 해소했다. 압류가 해지했다. 즉 돈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대보증보다 먼저 있는 것들 다 우선권 있는 거 다 갚았다. 물권 같은 거, 압류 같은 거 다 갚아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임대보증금이 임대보증 우선인 걸 갚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더 보호받을 수가 있죠. 세 번째, 우리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임대사업자한테
임대사업자인데 우리가 전세권 좀 설정해 주세요. 그럼 해줍니까? 안 해주죠. 안 해주니까 보통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임대사업자가 마음 좋게 전세권을 해줬다는 겁니다. 전세권을 해줬어요. 그러면 전세권 물권이고, 물권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나중에 민법 물권 보면 알겠지만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도 있고요. 경매 청구권도 있어요. 그걸 임차인한테 주는 거니까 이때는 괜찮죠. 그래서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동의했단 말이죠. 전세권 설정됐단 말이죠. 강력한 효력을 갖다가 무기를 임차인이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기타 그 밖에 이런 거. 이럴 경우는 일부만 가입해도 괜찮다. 금액을. 그 일부는 뭐다? 밑에 있는 거 1호에서 2를 뺀 금액입니다. 넘어갑시다. 동그라미 8번. 보증의 가입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과 같아야 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쪼개서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증에 가입한 후 임대사업자가 1년이 지났으나 재산정한 보증수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수료 안 내면 그 회사는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 보증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면 누가 불안합니까? 임차인이 불안하죠. 이때 임차인이 대신 내줬다. 그때는 그러하지 않다. 거기 봅시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 경우 이제 임차인이 누구한테 나중에 받을까요? 임대사업자한테 구상하게 되겠죠. 10번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 수수료의 납부 방법 등등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밑에 박스인데 거기 중요합니다. 첫째 보겠습니다. 보증 수수료 납부 방법 꼭 외우셔야 돼요. 보증 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돈 내는 거 있잖아. 이걸 75%는 수수료 75%는 임대사업자가 내고 25%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부담하는데 그 돈은 다 누가 납부하느냐? 보증회사에다가 임대사업자가 납부한다.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납부하기 전에 임차인한테 걷어야 되겠네. 25%를 어떻게 걷느냐? 2번입니다.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것.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이미 임대료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임대료 납부 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 임대료 45만 원. 다만 그 중에 5만 원은 보증수수료 이렇게 표시하는 얘기죠. 결국 납부는 누가 다 한다고요? 임대사업자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모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아까 말한 대로 거기 1년 단위로 재산정에서 분할 납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보증수수료를 분할 납부할 때 1년 단위로 재산정에서 분할 납부할 때 이때는 1년이 된 날까지 납부해야 된다. 보증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된 날까지 납부해야 된다.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된 날까지 납부해야 된다. 1년 내에 내야 돼요. 아까 외우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낸다. 그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만 누가 대신될 수 있고 구분해 보니까 임차인이 대신될 수도 있죠. 9번째, 준주택의 용도 제한. 준주택, 특별히 여기서 어떤 거 얘기하죠? 오피텔이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오피텔입니다. 이거는 용도를 용도를 갖다가 다른 걸 쓰면 안 돼요. 주택으로만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피텔을 갖다가 임대주택으로, 민간 임대주택으로 인정을 받아놓고 다른 걸로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용도 제한. 즉,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오피텔이죠.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원래 주거용으로 했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해준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시장 등은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무원한테 가가지고 출입해서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당연하죠. 자, 이어서 제2절 민간 임대주택에 관리된 이 부분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꽃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관리. 이것은 주택법과 비교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법과 비교해서. 1번 민간 임대택의 관리입니다. 민간 건설 임대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매입 임대택은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매입 임대택은 뭔데? 가르고 임대사업자가 거기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꺼번에 사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할 때는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주택법 중 다음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주택법에 쭉 거기 13개만 적용합니다. 주택법의 13가지 내용만 적용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민간 건설 임대택하고 민간 매입 임대택 다만 전체 이렇게 사가지고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주택법상 공동대 관리 규정 중에서 거기 13가지만 갖다가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임대택이니까 임차인 대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주자 대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주자 대표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택법 규정할 때 여기에 주택법 시행령이나 주택법 규정할 때 입주자 대표는 안 나옵니다. 입주자 대표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적용해서 빠지죠. 그 대신 이 임대주택도 주택관리사 배치합니까? 안 합니까? 일정하게 배치하잖아요. 임대택도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임대택에서 주택관리사 배치 내용은 나와 있단 말이죠. 거기 예를 들어서 12번입니다. 12번 주택법 시행령 72조 등등 해가지고 관리사무소장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업부 등에 관한 사항, 관리사무소장 배치. 임대아파트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총 13가지를 갖다가 적용합니다.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민간건설, 임대택, 민간매입, 임대택이라 하더라도 이걸 적용합니다. 또 2번 같은데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주택법 시행령 47에 따른 행위허가 기준.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파손하거나 안 되잖아. 이런 거 다 적용한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또 하자보수 같은 거. 9번에 같은 거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또 10번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등. 이런 거 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갑시다.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위탁관리하거나 자체 관리해야 된다. 자, 이게 소위 말해서 뭐냐면 민간 임대주택법상 소위 말해서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우리가 주택법상 의무관리는 어떻게 되냐? 주택법상 의무관리는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상 의무관리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했냐면은 위탁관리, 이게 주택관리업자죠. 또 하나 자치관리 했었어요. 근데 이 법에서 본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3가지가 의무관리입니다. 3가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냐? 위탁관리도 있고 이때는 자치관리가 아니라 자체관리입니다. 자체관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법에서는 3가지가 바로 의무관리입니다. 첫째, 300세대 이상 공동택. 둘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택. 셋째, 중앙집중 난방 방식 공동택. 이 3가지. 이 3가지가 바로 뭐냐 하니까 의무관리고 이때는 위탁관리하거나 자체관리합니다.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가 맡기는 것이고 자체관리는 임대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론 내리면 이 법상 의무관리사항과 주택법상 의무관리사항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 민간 임대택을 자체 관리하려면 일정한 그 기술력 장비를 갖추고 시장구 수청 인가받는다. 이게 이 장비가 뭐냐면 우리가 자체 관리할 때 공동택 관리 그 표 있어요. 그 표입니다. 그 기구표입니다. 이 공동택 관리 기구표. 이건 주택법이 나오는 거. 주택법에 나와 있는 그 기구표를 거기에 맞춰서 하고 인가받아야 돼요. 자체 관리.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시장, 군수청 인가받습니다. 네 번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군에서 민간 임대택을 관리할 때는
이때는 공동 관리할 수도 있다.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군에서 민간 임대택을 관리한다. 이때는 공동 관리할 수도 있어요. 효율성을 위해서. 다섯 번째, 이 경우 공동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뜻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택을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단지별로 임차인 대표의 서면 동의 받은 경우로서 둘 이상의 민간 임대택 단지가 서로 인접하였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시장 군수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단지가 서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쪽 단지, 이쪽 단지 임차인 대표의 서면 동의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공동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비나 기술력 적용할 때는 둘 이상 민간 임대주택 단지를 하나의 민간 임대주택 단지로 본다. 결국에는 비용이 절약되겠죠. 하나로 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네, 여기서 끊고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4강은 관리비 전까지, 즉 민간 임대택의 관리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35강에서는 관리비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관리비에서 뵙겠습니다.